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2기 진실화해위 위원 7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한 인사 1명의 선임이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여야가 충돌해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은 표결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찰의 경찰 장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단 건설노조 압박에 반발하며 민주노총이 다음 주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도 영상 5도로 예년보다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5.4%로 전문가 전망치 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맡긴 돈보다 1,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고객이 항의하자 돌연 없어진 돈을 찾아냈다며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출범 4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늘 2023 시즌을 시작합니다. 17년 만에 정상에 오른 디펜딩 챔프 울산은 오후 2시 홈에서 라이벌 전북과 개막전을 펼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아침 회의에서 재헌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를 한 날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겠다는 걸로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냉정함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선 대표직 사퇴설이 흘러나올 만큼 위기감은 적지 않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총의가 모인 지난 21일 의원총회는 방탄 정국을 돌파할 주요 동력이 됐습니다. 이후 논란의 깡패 발언으로 포문을 연 이 대표는 곧 이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영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본격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호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당 지지율 하락이 단일 대우 유지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지층 결집으로 이를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의총은 공교롭게도 대표직 사퇴론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해온 비명계 중진 서른 의원이 예상을 깨고 체포한 부결을 주장하면서도 이 대표가 뭔가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발언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설 의원이 의총에 앞서 이 대표와 오찬 자리에서 날짜까지 특정해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이 대표가 경청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면서 이 대표 사퇴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당내 불안감과도 맞닿아 있지만 친명계는 말도 안 되는 이 대표 흔들기라며 지금은 대표 거취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총선은 한 6개월 전부터 대개 총선 기획단을 만들고 그때 가면 이재명 당대표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모레 체포동의안이 부결로 결론난다 해도 이 대표에게는 당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적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주자들의 당심 잡기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자리인 만큼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막판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를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당원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 최근 다른 주자들은 협공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김 후보의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일강으로 평가받는 김기현 후보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김 후보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역공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정작 당 안팎에선 비전과 정책은 묻히고 비방전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물론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승부를 가를 변수 가운데 하나로 유권자 관심의 척도인 투표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지난 2021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보다 50만 명 넘게 늘어난 84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의 영향이 줄어들 거란 관측과 대선 등을 거치며 유입된 신규 당원은 결국 원활한 당정 관계를 바랄 거란 분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와 1, 2위 후보 간 결선이 치러질 경우 판세는 더 안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전략적 구애를 염두에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태원 상권 회복과 관련해가지고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철수 후보님께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1대1 맞대결이 성사되면 구체적 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성 보수당원의 표심을 놓고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
김기현, 황교안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차방정식이 되어버린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 여러 변수가 당원 표심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장은 황운하 의원, 간사는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단장을 맡은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여권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후보는 경쟁 주자들의 울산 땅 의혹 공세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서울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 땅 의혹이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의 상대방은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해서 6명을 선출했지만 여당 측 추천 인사인 이재봉 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47건의 표결도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표결이 무산된 법안들은 모레 27일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순신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돼 오는 27일에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임 본부장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 정신임 본부장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직을 권력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정부의 모든 자리를 검사로 채우려는 것이냐며 검사가 아니면 말도 꺼낼 수 없는 세상이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며 경찰을 한낱 검찰의 수하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시켜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해서 장단점을 감안해 추천한 인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청장은 어제 국회에서 YTN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핵무기 무한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책임을 언급하며 뉴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서 당분간 발을 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육해공 3대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должим сери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гиперзвук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инжал» и начнем массовые поставки
гиперзвуковых ракет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Циркон».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 운반체를 700기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상대편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나라는 연간 18차례씩 핵 사찰을 실시해 상대방이 협상을 잘 지키는지 감시해왔습니다. 이 같은 협정 덕분에 전 세계 핵탄두 숫자는 지난 1980년대 7만여 개에서 2020년 1만 2천여 개로 감축됐습니다. 감축 협정에 중국이 제외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뉴스타트는 두 나라의 군비 경쟁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협정을 중단하면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다시 핵무기 확충, 무한 경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확충을 위해 수백조 원을 허비하는 소모전으로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면 미중로 3국의 경쟁을 넘어 영국, 프랑스 등 다른 핵 보유국까지 경쟁에 가세할 수 있습니다. China's leaders see Putin suspending the New START agreement 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accelerate even further its nuclear capabilities.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1만 2천여 개의 핵탄두 가운데 러시아가 6,000기, 미국이 5,400기, 프랑스와 중국, 영국이 200에서 3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 장관과 고위관리 등 200여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핵무기 등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업과 단체 등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러시아의 경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금속과 광물, 화학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러시아군 인사 등 1,200여 명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군 인사와 가족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1년째,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도심 공습이 우려되면서 대규모 집회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간절히 평화를 바랐습니다. 키이우 현지에서 송재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전사자들을 기리는 키이우 독립광장엔 오늘도 추모 국기가 또 하나 꽂혔습니다. В єдиному взводі робили, вони були мої побратими. І якщо в мене така нагода вийшла вшанувати їх пам'ять, я прийшов. 지난 1년 동안 도심에 스며든 전쟁의 슬픔. 국기마다 깃든 전사자들을 떠올리면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옵니다. І от знову в Бахмут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він теж отримав поранення, але знову залишився, слава Богу, живим. Просто болить за всіх. 한데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도 싶지만 공세의 표적이 될까 쉽사리 모이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영업도 오늘 하루는 멈췄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꺾이지 않고 지나온 지난 1년을 기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맨 채 광장을 가로지르며 승리를 다짐하고 So we decided to run with our flags to show that today we are especially proud to be Ukrainian, to be in our country. 최전선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았습니다. Через те, що зараз ходив до воєнкомату, мені сказали, що чекай, ми тебе наберемо. Пішов волонтером, тому що не можу так сидіти і просто дивитися на це все. 상상도 못했던 전쟁이 일상이 된 지도 어느새 1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평화에 대한 바람이 숨죽인 도시를 메웠습니다. 키이우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만 16만 채인데요. 생존자들은 주거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각난 잔해더미 위에 예배당 지붕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지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인 주민들은 폐허 위에서나마 의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순간순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에 신을 향한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والبلدة دون مسجد لأن الزلزال دمر المسجد الوحيد في البلدة حيث يبلغ عدد المصلين 1,500 مصلي. 구호 물품을 배급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수용시설. 좁은 텐트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지내거나 아예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Çadır sıkıntımız var. Herkesin olduğu gibi. Onun en büyük eksikliğini çekiyoruz. Çünkü insanlar burada ilk depremin olduğu günde yağmurun altında kalıp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52만 채를 포함해서 건물 16만 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가 재건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 경공격기는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2026년에 초도 납품이 진행됩니다. 말레이시아는 같은 기종으로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카이 측은 덧붙였습니다. 카이가 FA-50을 앞세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로 계약 규모로는 동남아 국가 중 최대입니다. 경찰이 오는 28일 민주노총이 건설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여는 결의대회에서 불법이 나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4시 윤희근 청장 주재로 민주노총 집회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00개 이상 경찰 부대를 동원해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차로를 점검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가 건설 노조를 적대시한다며 4만 2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을 받아서 챙긴 혐의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석 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경남 지역 건설 현장 27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 제기들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을 해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노동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1년 단위까지 다양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또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연장근로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 단위로 어느 정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측해서 사전에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 업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연장 근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의무 휴게 시간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의 경우라도 최대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연장 근로 총량의 비례에 감축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하면 기존 주 12시간에서 주 평균 10.8시간으로 연장 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 과로 기준인 64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 이상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산재 인정 기준에 맞춰서 상한의 캡을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은 기존의 건강권에 관한 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한다며 제도 개편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5.4%로 전문가 전망치 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 5.3%에서 0.1%포인트 상승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원 지수를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수치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이자 부담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이르면 5월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상품을 비교하고 곧바로 대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금리에 대출자들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나 고민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 어떻게 이자를 낮출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 해도 절차가 복잡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비교해 본 뒤 이렇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출 이동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요청부터 각종 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절차가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완전히 전산화되는 겁니다. 금융소비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대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우선은 업건별로 조건이 표준화된 신용대출부터 시작됩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인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포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출 비교 플랫폼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기존 대출 정보를 토대로 시중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금융사가 참여할지가 관건인데 정부가 개별 금융사도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까지 신한은행 등 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객을 조금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노력들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환 대출에서도 더 좋은 금리랑 한도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공된 정보대로 실제 금리가 적용되는지, 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일지 등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가동 시작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대출금리 경쟁을 유도해 은행권 과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NH농협은행 직원이 고객이 맡긴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농협은행 지점 직원인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고객은 A씨에게 현금 1억 7천만 원을 500만 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는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차로나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안내해주는 노면 색깔 유도선,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도로에 분홍색과 초록색을 칠하는 발상을 실행에 옮겨 사고율을 반으로 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교차로나 분기점 등에서 같은 길을 따라가도록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한 색깔 유도선입니다.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입니다. 지난 2011년 초 안산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승용차는 인천 방향으로 가고 싶었고 화물차는 강릉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결국 두 분 다 양보를 못 해준 거고요. 화물차가 그 강성벽지에 부딪혀서 거의 사망사고가 나게 돼서 도입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당시엔 도로에 분홍색이나 초록색을 칠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전문가들도 반대했던 겁니다.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다 만드신 본인이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 지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냥 법대로 따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야, 세상이 좌절도 좀 있었을 거예요. 주변 반대 속에도 윤 차장은 안산 분기점에 최초로 2가지 색을 칠했고 사고 건수는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76곳을 살펴보면 도입 이후 나들목은 40%, 분기점은 22% 사고가 줄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자 2017년 정부는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고 2021년엔 법제화도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900여 곳에 분홍과 초록 유도선이 그려졌고 시내 도로를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윤 차장의 다음 목표는 살얼음,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입니다. 음지에 가려서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간다든가 겨울에 이제 교량 상부에 그 기온이 낮아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지난해 윤 차장을 의인으로 선정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면서 심각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권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저출산 정책들이 필요할지 신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 불안까지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까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를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나 직업적인 측면으로 이제 갖춰졌을 때 저는 이제 결혼과 출산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취업이 더 힘들어지면서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각종 교육을 받으며 준비하는 기간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8살은 돼야 스스로를 어른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이행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의 선택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립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쳐야죠. 게다가 가족과 부모, 지인 등이 결혼을 독촉하면 더 하기 싫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지 계도성인 캠페인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지난 16년간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는 없는 상황. 정부가 부처마다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통폐합해 개선하기로 했는데 달라진 청년들의 인식과 상황,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이를 살리는 길, 바로 장기기증인데요. 생명이 다해가는 사람들에겐 장기를 이식받는 게 유일한 희망이지만 최근 기증 희망자가 눈에 띄게 들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8살이 된 정길건 씨가 동네 산책로를 가볍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분 이상 걷는 건 물론 심하게 끓는 가래 탓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오랜 기간 알아온 기관지 확장증 때문이었는데 지난 2019년 뇌사 기증자에게서 폐를 이식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다시 살게 해줬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벌써 몇 년 전에 저는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쁘고 고맙죠. 장기 기증은 이식을 받은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기증자의 유족에게도 이별을 극복할 힘이 됩니다. 다른 이를 살리고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할수록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움이 커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증하신 장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그렇게 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의 꿈을 키우고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면서 대를 이어 생명을 나누기로 결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6명을 새로운 삶을 주고 가신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넘치게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숨은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 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했습니다. 연간 장기 기증 희망자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각막을 기증한 지난 2009년 18만여 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지난해엔 6만 명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제로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도 빠르게 줄어 지난해 40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반면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해마다 2-4천 명씩 늘어나면서 이제 5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주려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가하다 보니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기증자가 좀 기증할 상황에서 기증을 해주셔야지 이식받을 기회가 있으신데요. 사그라지는 관심 속에 매일 6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 대기줄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제주 전역에 노루 4,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적정 마리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요즘은 늘어나는 들개가 노루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풀밭 위에서 노루들이 삼삼오오 모여 여유를 즐깁니다. 이리저리 거닐며 한가롭게 풀을 뜯고 관람객들이 내미는 나뭇잎을 먹기도 합니다. 사슴과 달리 엉덩이가 하얗고 꼬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제주 전역에 노루 4,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100마리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설정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노루 개체수가 10,000마리를 넘고 농작물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개체수 조정을 위해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했습니다. 포획이 시작되면서 2014년 12,000마리를 훌쩍 넘었던 노루 개체수는 매년 감소했고 2017년부터는 적정 개체수를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제주도는 지난 2019년 6월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3,500마리까지 줄어들었던 노루 개체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유해동물 지정이 해제되면서 매년 노루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루가 주로 서식하는 중산간 이상 지역이 개발되면서 먹이가 풍부한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먹이 경쟁 동물이자 천적이 없는 외래 사슴류의 분포 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야생화된 들개 피해로 인해 노루 개체 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들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 수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임신한 암컷 노루 또는 새끼 노루가 많이 실행당하는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걸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들개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한라산의 명물 노루. 개체 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가운데 제주도는 효율적으로 노루의 개체 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보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타이타닉 등 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 대회비가 경쟁에 나섭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담은 영화로 조진웅, 이성민 배우의 치밀한 연기 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공천 이꼬르 당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지역구 바닥을 다지며 오랜 준비 끝에 국회의원 당선을 바라보던 해웅은 권력 실세에게 버림을 받아 공천에서 탈락합니다. 어느 날 부산 재개발 대회비 문서를 입수하게 되고 지역 조직 폭력배의 힘을 빌어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듭니다. 정치판을 조정하는 지역 실세의 계략으로 부정선거까지 자행되고 권력을 향한 세 사람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한 해에 치러졌던 1992년 부산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민낯을 그린 영화 대회비입니다.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잔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네 비겁한 모습 같기도 하고 저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수긍가는. 칸 영화제 초청작 악인전을 연출한 이원태 감독의 신작으로 조진웅 배우와 이성민, 김무열 배우가 숨막히는 호흡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이성민 배우가 이번에는 한국 정치판을 흔드는 숨겨진 권력 실세로 등장합니다. 뭔가 진양철 캐릭터의 번외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대회비에서 순텔랑 만나서 진양철의 젊은 모습과도 흡사한 캐릭터를 한번 만나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소년 심판과 정직한 후보 2 등의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던 김무열 배우는 한 달 만에 10kg 이상을 늘려 조직폭력배로 또 한 번 변신을 꾀했습니다. 다양한 인물,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도 그러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우선 한번 뒤집어 엎을 거야. 아바타 물의 길 이후 외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회비가 한국 영화 흥행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생전에 고 미술품 중에 백자를 유난히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삼성의 리움 미술관이 국보를 포함해 조선백자 명품 18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역대급 전시를 엽니다. 27년 전 미국 경매에서 약 100억 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은 철화백자 항아리도 첫 선을 보입니다. 이교중 기자입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같은 조명 아래 달빛을 머금은 조선백자의 대규모 향연이 펼쳐집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매와 대나무 그림이 돋보이는 국보 청화백자 매중문 항아리가 시선을 사로잡는 등 시종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리움미술관 개관 이후 첫 도자기 기획전으로 국내외 명품 백자 185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국보와 보물백자 31점만 해도 국가지정문화재 조선백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등 국내 8개 기관과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 등 일본 6개 기관의 적극적 협력 덕분입니다. 일본에 건너간 지 오래된 작품들을 모아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전시에선 베일에 쌓여있던 철화백자 용문 항아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996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41만 달러에 낙찰돼 한국 고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순백색과 회갈색의 대조를 이룬 조선 전기 항아리는 파격적 독창성에 감탄하게 하고 당나라 신 200의 시가 새겨진 청화백자 등은 당대의 시대 정신과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기던 군자의 풍모가 담겨 있다는 해석을 더해서 조선백자 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제안하는 전시입니다. 왕실의 명품 도자기였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용기로 쓰였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고 순백의 색감과 투명한 질감에 스며 있는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와 미학을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며 방값을 절약하는 대학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집집마다 담벼락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광고만으로 부족한지 하숙집 주인들이 직접 학교 입구까지 나와 집에서 기다리면 안 돼. 왜냐면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애들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정동 서비스에 마련된 하숙집 안내센터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숙집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숙집의 위치와 하숙비는 물론 가족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하숙집까지 직접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숙촌이 좀 좋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외로움도 덜 타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서로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집보다는 훨씬 좋죠. 생활 해보면 좀 느끼거든요. 그건 해본 사람이 느끼는 건데. 아줌마, 저 하숙 그만둬야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대학가 주변의 하숙비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학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또 하숙비로 올라가는데요. 아줌마랑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싫고요. 룸메이트가 누굴지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부로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을 원하는 신세대들의 취향으로 대학가 하숙집은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이 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겨울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말 맞아서 영동선 타고 스키장으로 향하신다면 오늘은 정오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권에서는 마성에서 양지, 강원권에서는 만종분기점과 새말 사이 정체가 길어지겠고요. 전반적인 고속도로 교통량은 최근 한 달 평균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동해 쪽으로 가신다면 날씨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조대 일대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내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동해안 쪽으로 저녁까지 많은 양의 눈 예보가 있죠. 노면 곳곳이 젖어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격 조금 더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 20에서 50%가량 속도 충분히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 지역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체 구간은 아직은 없고요. 서울 양양선도 괜찮습니다. 화도를 앞둔 지역 교통량 조금씩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는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남이천 부근 보고 계신데 남이 방향 하위차로 막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이라 2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황 괜찮은데 이 부산 방향 수원 신갈 부근 하위차로에도 화물차가 돌발 상황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방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죠. 이제 이 시각 현재 충청권 통과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교통량 오늘 정오쯤 많아지겠습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5.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폭설입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미 속초에는 9cm가 넘는 눈이 왔는데요. 오후까지 영동 중남부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에도 저녁까지 1에서 8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맑겠지만 대기는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6.1도, 부산은 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도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